안녕하세요. 하이투자증권에서 경제를 담당하고 있는 박사입니다. 오늘은 최근에 이슈가 되고 있는 중국 부채와 관련된 말씀을 좀 드리겠고요. 저희가 그동안 중국과 관련돼서 하반기에 상당히 좀 중국을 주목하자라는 이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것이 이제 경기 둔화에 대한 어떤 리스크도 있었지만 한편에서는 이제 부동산 경기와 관련된 여러 가지 좀 부채 리스크 자체가 저희가 조금 예상을 하고 있어서 중국에 대한 얘기를 그동안 사실은 말씀을 드렸고요. 그러한 차원에서 중국이 자칫 잘못하면 무질서한 어떠한 경기 침체 또는 신용 위기보다는 질서 있는 신용 위기 또는 경기 침체로 갈 수 있다라는 말씀을 저희가 자료를 통해서나 이런 것들을 좀 말씀을 드려왔는데요. 최근 중국에 대한 좀 비구이 유한으로 시작된 부채 리스크에 대해서 사실은 평가가 엇갈리고 있습니다. 뭐 이전처럼 다시 진정이 될 수 있다라는 이제 시각도 있는 반면에 또 한편에서 보면은 요거는 조금 다르지 않겠느냐라는 이제 시각도 같이 엇갈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저희 쪽 판단은 약간 좀 후자 쪽의 입장인 상황들이고요. 사실은 그동안 중국의 여러 가지 구조적인 리스크 자체가 늘 있어 왔지만 이번에는 좀 양상이 다르다. 그러니까 지금 요번에 부채 리스크 자체는 뭔가 중국 경기에 상당히 큰 데미지를 줄 수 있는 리스크로 좀 판단을 좀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그 중국 그 부채 리스크에 대해서 조금은 좀 어떤 비관적인 관점에서 말씀을 좀 드리는 이유 자체는 단순히 최근에 어떤 부동산 개발업체의 어떤 채무 불이행 이행 자체가 어떤 2개 회사의 부채 리스크가 아니라 어찌 보면은 중국이 그동안 안고 있었던 또 밝히기 싫었던 그림자 부채, 뭐 그것이 이제 지방정부와 관련된 여러 가지 부동산과 관련된 부채일 텐데요. 이제 그러한 것들이 현실화됐기 때문에 이것은 치유하기가 쉽지 않다라는 쪽에서의 판단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드릴 주된 내용 자체는 뭐 중국의 지금 리스크 자체, 부채 리스크가 있다 없다가 문제가 아니라 과연 중국이 어떠한 선택을 할 것이며 거기에 우리나라는 과연 어떠한 영향을 받을 수 있을까? 이 두 가지 관점에서 일단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중국의 이 부채 리스크 과연 어디까지 왔느냐? 우리가 신용 위기 뭐 이러한 얘기를 할 때 항상 얘기되는 게 여러 가지 부채 리스크 자체가 은행 시스템으로 전이가 되느냐라는 부분이 가장 중요한 부분들입니다. 그래서 이 시스템 전이를 막는다라고 하면 이거는 신용 위기까지는 안 가고 결국은 조금 여러 가지 좀 노이즈는 있긴 하겠지만 진정이 될 수 있는 상황들이고요. 반면에 은행 시스템 리스크로 전이가 된다라고 하면 이거는 신용 위기로 결국 발전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상황으로 저희가 판단을 하고 있는데 중국이 지금 이 갈림길에 저는 서 있다라고 좀 판단을 좀 하고 있고요. 그래서 어느 정도는 은행 시스템 리스크, 뭐 이미 신탁 회사들이 그 투자한 신탁 펀드들 자체가 부실이 나면서 이 상환 자체를 못하고 있는 이 현상 자체가 이미 일부는 금융 시스템으로 전이가 됐다라는 쪽으로 좀 판단을 좀 해볼 수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중국이 그러한 상황에서 과연 어떠한 정책을 필 거냐라는 부분이 향후에 좀 중요할 텐데요. 저희가 사실은 제일 희망하는 방식 자체는 아무래도 이제 충격요법,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빚잔치를 해서 빚을 뭐 투자자라든지 이러한 쪽으로 다 손실 부담을 시키고 또 구조조정을 해서 뭐 대량 실업률 사태가 나오다 하더라도 결국은 이러한 좀 세고 강한 구조조정을 통해서 뭔가 부채 문제를 털고 나가야 경기 자체가 이제 V자 반등을 할 수 있는 부분들 충격 요법을 사실은 저희가 바라고 있는 부분들인데 중국 상황을 보게 되면 사실은 충격 요법을 쓰기가 사실은 조금 어려워 보인다라는 쪽에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 이유 자체는 우리가 충격 요법을 쓰기 위해서는 부실 규모 자체가 정확히 판정이 돼야 됩니다. 근데 중국은 지금 부채 규모에 대해서 정확한 판단을 내리기가 어렵다는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뭐 그림자 부채가 얼마니 하는 얘기가 나오지만 그것도 다 추정인 사항들이고요. 중국 정부 자체도 그림자 부채에 대한 정확한 사이즈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거기에 손실이 얼마가 날지 모르는 이러한 상황에서 공적 자금이라든지 이러한 것들을 과연 얼마를 투입해야 될지 이 부분 자체가 판단하기 어렵기 때문에 1차적으로 봤을 때는
그러한 어떤 부실 규모의 추정 자체가 어렵다라는 부분에서 충격요법을 쓰기가 어렵다라고 좀 판단을 하고 있고요. 두 번째 이유는 경제적 이유입니다. 뭐 최근에 아시겠지만 중국이 청년 실업률 발표를 중단을 했습니다. 고용시장이 상당히 안 좋은 상황들이죠. 충격요법을 썼을 때는 고용시장 상황은 더 악화가 될 수밖에 없는 상황들입니다. 이것은 그 중국 지도부 입장에서 봤을 때 받아들이기가 상당히 어려운 상황들이고요. 뭐 충격요법이 아무리 빠른다 하더라도 그것이 치유되는 데는 최소 1년에서 2년 정도의 시간이 필요할 수밖에 없는 상황들입니다. 그 과정 속에 중국 성장률 자체는 뭐 마이너스 성장률까지 안 간다 하더라도 거의 0% 수준 자체가 결국 한 2년 정도 유지가 될 수 있다라고 하면 중국의 지금 실업 상태, 뭐 이러한 어떤 민생 문제 자체가 상당히 불안해질 수 있고, 그건 사회적인 불안으로 갈 수 있는 부분들이 있어서 그것은 중국 지도부가 가장 원치 않는 체제의 불안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는 상황들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측면에서 보면은 이러한 충격요법을 쓰기가 어렵다라는 쪽에 생각을 하고 있고요. 세 번째는 대외 신인도 문제입니다. 중국의 어떠한 그 신인도 문제로 좀 지적할 수 있는데요. 결국 미중 갈등 문제에서 중국이 여하튼 미국과 대립하고 있는 이 과정 속에서 만약 중국이 이런 충격요법을 쓰고 그것이 경기가 침체가 된다라고 하면 결국 미중 갈등에서 결국 중국이 졌다라는 어떤 신뢰성, 뭐 또는 중국 내 어떤 그 중국의 위상 약화, 뭐 이러한 것들로 이어질 수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시진핑 체제에 상당히 상처를 줄 수 있는 부분들이 있어서 그렇게 보면은 결국 우리가 원하는 또 시장이 원하는 V자 반등을 요구할 수 있는 충격요법을 쓰기는 어렵다라고 좀 보고 있고요. 그렇게 보면 결국 쓸 수 있는 거는 부채를 잘 관리해서 이것이 큰 문제가 되지 않는 이러한 방식으로 그러니까 부채를 줄이는 것이 아니라 부채를 잘 관리하는 이러한 좀 만만디 방식으로 가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미 저희가 경험을 했지만 2009년 글로벌 금융위기가 짓고 나서 중국은 대규모 경기 부양책을 썼습니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 중국이 V자 반등은 하긴 했지만 그 후유증으로 인해서 시진핑 국가주석이 취임한 이후 2012년부터 중국은 구조조정, 만만디한 구조조정을 하면서 4, 5년 동안 상당히 힘든 기간을 사실은 보냈습니다. 그 기간 동안 중국의 성장률 자체가 2000년대는 사실은 10%대, 연평균 10%대 두 자리 성장률을 기록했지만 구조조정을 하면서 7.1%대로 사실은 떨어진 상황들이고요. 그렇게 보면 이 만만디 정책을 계속 부채 관리를 추진한다라고 하면 성장률은 다시 떨어지는 결국 한 3, 4%대 우리가 얘기하는 뭐 일본형 장기 불황은 아니다 하더라도 상당히 장기 불황에 근접하는 성장률 수준대로 떨어질 수 있는 상황으로 좀 저희가 판단을 해볼 수 있는 부분들인 것 같습니다. 물론 간헐적으로 경기 부양책이 나오면서 성장률 제고 정책을 쓰긴 하겠지만 그것이 그렇게 큰 효과를 얻을 수 없는 부분이라는 부분에서 보면은 중국에 대한 지금 우리가 성장에 대한 전망치 이러한 것들은 상당히 낮출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라는 쪽으로 저희가 좀 결론을 내려볼 수가 있는 것 같습니다. 최근 글로벌 IB들이 올해 중국 성장률을 당초 5% 중반대 정도로 생각을 하다가 4% 중후반대로 이미 하향 조정을 한 상황들이고 내년 성장률에 대해서는 올해보다 더 낮은 4% 초반대 성장률을 사실은 전망하기 시작했다라는 부분 자체는 아마 중국의 이러한 정책적인 대응을 고려해서 중국의 어떤 성장률 자체를 상당 부분 하향 조정을 하고 있다라고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하튼 중국의 이 부채 문제는 간단치 않은 부분들이고 또 그것이 말씀드린 대로 충격요법을 쓰지 않는 이상은 중국 경기에 상당히 부담을 줄 수 있다라는 쪽으로 좀 결론을 내려볼 수 있는 부분들인 것 같습니다. 그러면 뭐 앞서 말씀드린 두 번째 화두, 그럼 우리 경제는 우리 금융시장은 어떻게 될 거냐라는 부분 자체가 가장 중요한 부분일 것 같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중국의 구조조정이 있었던 그 2010년부터 초반부터 중후반까지 보면 우리나라 성장률도 상당히 타격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중국 붐으로 인해서 한 4% 성장하던 어떤 흐름 자체가 2000년 초중반 때는 사실은 한 2%, 3%가 채 안 되는 성장률을 이제 떨어졌는데 그 중요한 요인 자체는 우리나라 수출 증가율이 중국의 구조조정 여파로 인해서 연평균 제로에 아무 수출 증가율이 없었던 이러한 상황으로 전개됐기 때문에 우리나라 경제에 상당한 타격을 줬다라고
좀 볼 수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기억은 하시겠지만 2012년부터 10년 동안 우리나라 주식시장은 박스 피해라는 용어가 사실은 있을 정도로 완전히 그 밴드, 아주 좁은 밴드에서 갇혀 있는 이러한 아주 답답한 흐름을 사실은 좀 보여왔다라는 부분에서 보면 중국의 이러한 그 부채에 대한 리스크 자체가 자칫 이 박스권에 대한 부분, 박스 피해에 대한 부분을 다시 소환시키는 것이 아닌가. 성장률 둔화뿐만 아니라 주식시장에도 상당히 악재로 작용할 수 있는 잠재적인 리스크는 분명히 있다라고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뭐 싫든 좋든 간에 중국의 성장률이 떨어지면서 우리나라가 얼마만큼 성장률이 데미지를 받을까라는 부분을 보게 되면 약간 추정하는 기간마다 차이는 있긴 하지만 최근에 나온 UN 보고서를 보게 되면 중국이 1% 성장이 둔화할 때 우리는 한 0.25%포인트 정도 성장률이 둔화되는 거로 좀 나오고 있습니다. 또 최근에 한국은행 보고서를 보게 되면 우리나라가 주요 아세안국 중에서 중국의 여러 가지 지표 부진시 수출 타격을 가장 많이 받는 국가 중에 하나로 지목을 좀 하고 있는 상황들이어서 그렇게 보면 뭐 우리가 중국의 성장률 둔화가 우리나라 경기 둔화에 당연히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는 구조로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오늘 제가 좀 강조드리고 싶은 거는 뭐 꼭 이렇게 부정적인 부분은 분명히 있긴 하지만 우리가 2010년과는 조금 사뭇 다른 조금 어떤 대중국 의존도라든지 이러한 것들로 통해서 약간은 변화에 대한 것들이 있을 수 있다. 오히려 조금은 부정적인 부분도 있지만 약간의 수혜를 좀 받을 수 있는 부분도 저희가 좀 주목하자라는 쪽에 좀 말씀을 좀 드리고 있고요. 그 이유 자체는 중국 리스크라는 것 기본적으로 저성장 리스크 자체가 국내 성장률이라든지 뭐 환율에는 당연히 악재로 좀 작용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이제 중국이 워낙 이렇게 힘들다 보니까 글로벌 자금들 자체가 중국에서 빠져나오는 탈중국 현상 자체가 지난해도 있었고 올해도 계속해서 이제 이어지고 있는 상황들입니다. 더구나 우리나라 이 과정 속에서 지금 미중 갈등 문제에서 뭐 특히 이제 공급망의 새로운 구축 전략에 있어서 다소는 좀 미국 쪽에 조금 붙어가는 이러한 전략을 피고 있고 또 거기에 따라서 일부 산업들 자체는 상당히 수혜를 좀 받을 수도 있고 받을 것으로 좀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중국에서 빠져나오는 자금들 자체가 과거에는 중국이 빠져나오면 우리나라에서도 자금이 빠져나갔지만 이제는 조금 국내 시장으로 자금이 들어올 수 있는 가능성도 있지 않겠느냐라는 쪽에서 좀 기회 요인을 좀 찾아볼 수 있는 부분들이 있고요. 관련해서 저희가 조금 2012년 이후에 외국인 자금 흐름을 조금 좀 한번 보게 되면 말씀드린 이 박스피 당시에는 국내로 들어오는 그 주식자금 요 오렌지색으로 표시된 건데요. 그 주식자금이라든지 채권 자금들 자체가 뭐 거의 들어오지 않은 상황들입니다. 근데 이것이 변곡점이 나오기 시작한 것이 4차 산업혁명, 우리가 뭐 반도체 어떤 붐 이런 것들이 있었던 2011년부터는 상황이 바뀌게 됩니다. 뭐 중국의 어떤 성장률을 떠나서 결국 우리 자체의 어떤 산업에 대한 그 경쟁력 이러한 것들이 커지니까 주식 쪽뿐만 아니라 채권 시장으로도 자금이 상당히 좀 많이 들어온 상황들이고요. 그러다가 사실은 저희가 이제 팬데믹이라는 코로나19라는 것들의 충격을 받으면서 또 한 번 이제 시장이 또 이제 악재를 맞은 상황들이고 그 과정에서 보게 되면 주식 쪽에서 자금들 자체가 상당히 조금 빠지는 흐름을 좀 보여왔지만 최근에는 다행스럽게 조금 다시 이제 외국인 자금이 이제 들어오고 있는 상황들입니다. 특히 이제 채권 시장으로는 자금이 뭐 상당히 크게 들어오고 있는 상황들이고 특히 외국인이 우리나라 국채 자체를 상당히 이제 매수하는 흐름이 상당히 좀 강해지고 있습니다. 더구나 우리나라가 내년에 WGBI라는 세계 국채 지수 편입에 가입이 거의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이제 이렇게 되면 또 채권 시장으로 추가적으로 자금 자체가 유입이 될 수 있는 부분들이 상당히 기대가 되고 있는데 거기에 이 탈중국화 현상으로 인해서 우리가 조금 수혜를 받을 수 있다라고 하면 국내 경기가 뭐 과거처럼 중국의 어떤 성장률 둔화로 인해서 뭐 직관적으로 아주 큰 타격을 받던 거와는 조금 다른 또 주식시장에서도 자금이 뭐 이탈하기보다는 일부 업종을 중심으로 해서 유입이 될 가능성이 상당히 있다라는 부분에서 최근에 어떤 중국과 관련된 쪽에서의 어떤 부정적인 여파가 제한적일 수 있다라고 좀 보고 있고요. 또 하나 주목하는 건 우리나라 그 주력 기업들의 대중국 매출 비중 자체가 뭐 우리가 원해서 그런 부분들은 아니겠지만
결국 상당 부분은 이제 그 대중국 매출 비중 자체는 과거에 비해서 많이 줄어든 상황들이고, 대표적으로 현대차 같은 경우 뭐 자동차 판매 비중 자체가 상당히 낮아진 상황들이고요. 여타 뭐 삼성전자라든지 LG전자, 뭐 포스코홀딩스 뭐 이러한 쪽도 보게 되면 중국 비중은 낮아지고, 오히려 높아지는 거는 다 미국 매출 비중 자체가 다 높아지고 있는 상황들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면 뭐 중국의 어떤 경기 둔화에 대한 어떤 그 부정적인 부분도 있지만, 오히려 지금 잘 나가고 있는 미국의 어떤 경기 또 투자 사이클에서 우리가 좀 수혜를 볼 수 있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다라는 쪽에서 우리가 중국에 대한 지금 부채 리스크 말씀드린 대로 이거는 해소하는데 조금 시간이 걸릴 수 있다 하고, 또 중국 경기가 둔화가 된다라고 하지만 그것이 2010년대 초중반과 같은 박스권 장세를 다시 소환시키지는 않을 가능성이 있다. 오히려 조금 우리나라 경제 또 산업 자체가 다른 외국인 투자자한테 조금은 또 선호받을 수 있는 그 가능성도 상당 부분 있다라는 부분에서 중국 경기의 어떤 둔화의 여파가 상당히 좀 제한적일 수 있는 그 가능성에 대해서도 저희가 조금 주목하자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그 환율 부분을 조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하튼 중국이 만약 이 부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또 뭐 부양책을 뭐 아주 공격적인 부양책이 아니라도 부양책을 쓰게 되면 아무래도 위안화 환율 자체는 당연히 약세 흐름으로 좀 갈 수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특히 중국에 최근에 보게 되면 중국이 다소 조금 떨어지긴 했지만 한때 중국 그 달러 위안 환율 자체가 7.3 위안 자체를 상향 돌파하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이 7.3 위안이라는 것은 시장에서 생각하고 있는 심리적인 마지노선입니다. 이것을 뚫게 되면 위안화가 상당히 약세가겠다라는 이제 어떤 그 선이 이제 7.3 위안이기 때문에 중국 정부도 이 선에 위안화가 도달했을 때는 적극적으로 외환시장 개입을 하면서 조금 위안화를 좀 방어하고 있는 상황들입니다. 근데 작금의 상황으로 봐서는 중국이 뭐 내수 경기 살리기도 사실 쉽지 않다라고 보면 위안화 약세 흐름 자체를 결국 더 유도하지 않겠느냐. 또 경기 부양이라든지 부채 조정 과정에서 당연히 위안화 자체는 더 약세 흐름으로 좀 갈 수 있다라고 보면 위안화가 7.3 위안을 뚫고 올라갈 여지가 분명히 있다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그렇게 됐을 때 원달러 환율 흐름 자체도 최근 전고점 연내 전고점 수준까지 해서 저희가 원달러 환율이 등락을 하고 있는데, 이 흐름 자체도 결국 추가적인 상승에 대한 압력 자체가 상당히 좀 커질 수 있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조금은 염두를 좀 둬야 될 것 같습니다. 뭐 중국에 대한 리스크 말씀드린 대로 저희가 뭐 판단이 뭐 조금 뭐 단기간에 어떤 악재로 그칠 수 있다는 시각도 있긴 하지만 저희가 판단하기에는 조금은 좀 오래 갈 수밖에 없는 리스크라는 쪽에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중국의 리스크 자체는 조금은 염두에 두시면서 뭐 우리가 주식시장이라든지 금융시장의 흐름 자체를 좀 파악하는 이러한 경계감을 좀 가질 필요가 있다라는 말씀을 마지막으로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